네, 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핫한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월요일마다 한 2주 연속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은 얘기 그리고 네. 시장도 그동안 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뭐 네. 3% 올랐다가 3%가 급락하는 네.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게 보면 이럴 때가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뭐 특징이다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하루하루 좀 버거운 이슈들이거든요. 글로벌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도 확실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네, 몇 가지 지표를 보면 네.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뭐 왈가왈부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 다지기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 생각에는 아직 바닥은 안 간 것 같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매달 CPI 지수도 보고 있고 미국의 금리는 4%까지 오르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고 맞아요. 4.5%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까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 최근에 페드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실수로 커버하고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네. 실수로. 실수를 계속 실수로 커버하려고 하고 있다까지 굉장히 우려를 섞인 얘기가 하고 있는데 페드의 이런 그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정책들은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로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라는 결론이고 이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3분기, 4분기까지는 아마 신호가 나오지 않을 거고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봐야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 것이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저는 미국의 실업률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그 페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미국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실업률 피크치하고 정확하게 리그레션을 하거든요. 10월달 실업률 발표한 걸 3.5%더라고요. 네. 지난번부터 3.7%였고 작년 10월에 얼마였냐면은 4.8%였습니다. 네. 최고였을 때가 실업률이 작년 초에 6.8%까지였어요. 그때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왜냐하면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업률에 대한 것을 페드가 더 빨리 인지를 하고 이 실업률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그래서 바닥이 언제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전 몇 가지 미국의 지표를 본다면 실업률을 좀 봐라. 실업률 지표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시그널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예탁금하고 신용 융자금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탁금이 50조가 깨졌어요. 예. 75조였다가 25조 빠지고 50조 깨졌는데 저는 예탁금은 올 연말까지 한 35조까지 가는 게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 정도면 바닥이다. 그러니까 신용융자 거래가 지금 현재 16조인데 25조에다 16조 떨어지는데 이것도 지금 금리 상황이면 한 13조까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바닥이라 보여야 되지 않을까 13조. 정도까지는 좀 마지노선을 보고 보는 게 이 바닥론에 대한 좀 신중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그렇죠. 이게 말씀하셨던 신용증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이자 비용과 이자 비용 1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 지금 뭐 10% 넘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조 원에서 13조 원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오를 수 있겠네. 그러면 시장은 그 3조 원이 하락하는 즉 이제 나가는 동안에 그 변동성은 좀 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변동성이 좀 심해질 거라 보고 아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 한 번 반등이 있겠죠. 떨어지다 한 반등이 있을 요 타이밍인 것 같고 바닥론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런 지표들을 좀 참고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더 심해질 것 같다. 네. 아직은 바닥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실업률 지표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 보니까 아침에 카카오톡 먹통 관련 수혜주들이 또 언급들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전망과 반사의 이익을 볼 주식,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 부분을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카오 사태 일어나고 나니까 주말 사이에 카카오 이제 바닥이니까 살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대체로 뭐 얼마나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지만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표님 결론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주말 사실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상장 처리한다고 하면서 라이온 이모티콘 상장 처리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상장 처리 안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언제요? 네, 그게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그 상장을 처리하게 되면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사줘야 되는 바이백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처리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이 카카오 먹통 사태 와중에 그렇죠. 철회 또 안 한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아무튼 카카오와 관련된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거 드는데요. 산 넘어 산인데요. 네, 맞습니다. 산 네. 넘어 산. 뭐 오늘 금은 우려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굳이 한 가지 힘을 본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건 있겠죠. 카카오가 이 정도였나? 왜냐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 뭐 안보 문제까지 그걸 말할 정도의 주말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희망을 좀 섞어서 이 카카오를 보는 분들이라면 카카오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나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국내 충성도가 이렇게 높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사태라면 카카오의 단일 플랫폼의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는 아쉽지만 이 카카오라는 단일 플랫폼이 너무 의존적이다. 네. 그것이 굉장히 지금 뼈아픈 불행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의 모든 성장의 구심점은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망가졌을 때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지는 이번에 분명히 이제 큰 교훈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우리가 또 초연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이지 않습니까?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요 그 조선 왕조 실록도요 전국에 4군데에 분산해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그래도 그거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한 군데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기업, 물론 민간 기업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공공기관이었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고 있었다? 조선 왕조 실록도 실록 편찬도 4대 사고에 맞아요. 분산해서 보관을 하는데 조선시대고 아니고 지금 21세기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선시대보다 못한 데이터 보관으로 거의 하루 종일, 거의 이틀에 걸쳐서 12시를 안 넘길 줄 알았는데 12시까지 넘어가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유일하게 돌리고 있는 앱이 카카오톡 앱이더라고요. 그걸 맞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앱은 굳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뭐 택시를 타거나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의존을 했었구나.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를 독점했었구나. 네, 맞습니다. 카카오가 거의 10년 전부터 이 실생활과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라는 데이터 없이는 실생활도 어려웠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 결정적인 게 이제 택시. 그렇죠. 그리고 커피 사러 갔을 때 그 선물 기프트콘으로 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날 생일이셨던 분들은 기프티콘 선물 못 받고 뭐 등등등. 그렇죠. 예. 우리 일상이었던 거죠, 카카오가.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방금 그 말씀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충성도가 이렇게 높았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 느껴서 오늘은 분명히 주가가 굉장히 반응을 할 것이고 그 주가의 반응이 반대급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름씩 예측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반대급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충성도였다면 다시 뭔가 리스크 헤지 몇 가지 한다면 떨어진 만큼 다시 반등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예측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현재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대체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뭐 라인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텔레그램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그 정도로 실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사람들이 문자를 다시 돌아가지는 분명히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불편함 때문에. 그래서 물론 카카오 측에 어떤 대안이 나올지 그리고 아까 사고 이야기하셨듯이 어느 정도 리스크 헤지를 또 완벽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충분도를 분명히 확인한 것이고 이 카카오에 대한 그 리스크 헤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또 관심 가고 또 하나의 제 관심 사항은 이 분산 처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분산 처리. 네. 네. 블록체인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이 플랫폼 경제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플랫폼 경제가 한번 망가졌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걸 다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산 처리와 분산 경제에 대한 또 한 번의 이슈가 좀 또 되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죠. 너무 한 곳에 몰려 있다라는 거. 물론 네. 민간 기업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카카오로 향하는 거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까 뭐 조선왕조 실력도 얘기했지만 항공에 약간 중앙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했지 분산해야겠다. 그러니까 분산 처리이고 전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게 뭐 여러 화제라고도 하겠지만 누군가가 또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한 곳에만 있었어? 네. 저기만 잡으면 대한민국은 멈출 수 있겠구나. 그럼 보안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사이버 보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대책은 세워라. 아니면 물리적인 보안도 대책, 아까 분산 처리 같은 것들 이런 이슈들이 더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번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여러 발표가 있었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그 예방이라 네. 주사 맞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카카오나 네이버의 플랫폼을 활용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활용했다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미 사기업이긴 하지만 국가의 기관 통신이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어떤 조치가 분명히 아마 액션을 취해질 것 같고 그럼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카카오의 자유도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일단 개입하기 시작하면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이 걸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또 변수가 하나 생길 수가 있고 미국의 구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구글은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이렇게 문제 터졌을 때 국내에만 이 문제가 좀 국한된 거에 불과하지만 구글이 만약 이런 문제 터졌다면 비슷한 문제 터졌다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굉장히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동경에도 있고 굉장히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구글에 대한 그런 참고도 이번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동안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성장한 건 알겠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자회사 주율 상장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본인 안정성, 보안 이건 왜 이렇게 뒷전이었나? 애플이나 구글처럼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카카오 그룹주도 오늘 모두 한꺼번에 다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또 게임 오딘 있잖아요. 네. 이건 14시간 동안 목통이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이게 카카오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실지 오늘 고민이 깊으실 텐데 저희가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수혜주를 좀 찾아볼 텐데 네. 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보관에 대한 안정성.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첨예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데이터 서비스를 잘 하는 기업들이 또 부각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롯데 정보통신, 예, 데이터 솔루션, 더존 비존, 다우기슬 뭐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부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수혜주를 혹시 찾는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당장은 좀 데이터 수혜주들은 조금 중장기로 영향을 받겠죠. 중장기.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뼈저리게 뼈저리게 깨닫지 느꼈죠.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좀 분명 수혜주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뭐 라인이나 뭐 다른 쪽의 플랫폼을 찾는다는 것은 약간 좀 대기를 해봐야 되는 수혜주. 예.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 뭐 습관이 쉽게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보안, 안정성 이런 하드웨어 기반들의 기술주들이 저는
향후 뭐 1, 2개월간은 굉장히 좀 집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이버 라인도 많이 까셔서 네.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네이버가 가장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있으시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이렇게 봐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카카오를 저희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바닥에 왔다고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화재 사고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저가라면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8% 정도 오른 거 오늘 그대로 반납을 한다면 저희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 정리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께 해줄 수 있는 조언이 혹시 있으신지. 근데 앵커님? 일단은 이게 카카오가 우리 내부적으로 국내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하루 또 변동성이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리 보면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테슬라라든지 네. 애플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들이 주가가 상당한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고 빅테크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는데 카카오까지 그러면 이제 약간 투심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카카오가 더 이상 악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아,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실은 그랬었죠, 저희. 지난주까지는 예. 더 이상 카카오에게 악재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남궁 대표의 뭐 어떤 아픈 거라든지 뭐 별별 악재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터졌다는 게 이거는 이제 그 뭐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보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한다면 굳이 정말 카카오에게 더 이상 악재가 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방금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그 상장을 한다 그러니까 예, 아, 상장을 다시 철회한 게 상장을 아니라 정확히는 다시 내년에 다시 상장을 고려해 본다. 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군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카카오 스스로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약하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하다. 예. 그 포인트인 것 저는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욕을 들어가면서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상장을 한다는 것은 IPO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 시장 상황에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반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상대적인 수혜를 누리겠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NHN의 주식을. 예. 네이버가 저도 주말에 네. 카카오톡이 안 되길래 네. 좀 깔아보려고 라인 깔아서. 했는데 예. 이게 사실 그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나만 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상대방이 핵심이에요. 쓰고 그게 사실 카카오의 힘이죠. 힘이었는데 네. 이게 전환 비용이 아까 안 그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전환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그 상대편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이미 봐왔던 거를 쌓아가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뭐 하나의 기업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지만 조금씩은 이제 이렇게 엎친데덮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3강 구도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 어떤 그 톡 내지는 SNS도 조금은 약간의 이 점유율은 올라올 수 있는데 메인 흐름에서는 바뀌지 예. 않을 수 있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생각보다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좀 마음을 놓으셨는지 아주 큰 관심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저희 그 채팅창이 그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거든요. 자, 이미 화를 다 내셨습니다. 이제는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발빠른 대처와 데이터 센터의 복구 그리고 앞으로 안정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한 적절한 대응책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우리 모든 전략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많은 연구원들의 전략을 엇나가게 한 이 이슈 전쟁 드디어 끝나는 걸까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규모 공습은 당분간 좀 잦아질 것 같은데 전쟁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잠잠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전쟁 수혜주였던 뭐 사료, 곡물 관련주들은 좀 죽고 반면에 또 테마주인 재건주들이 또 부활할지 뭐 이런 것까지 함께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어떨까요, 대표님? 전쟁 이슈는 이제 좀 마무리돼가는 물론 푸틴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여전히 우리는 여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긴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긴 여정. 네, 이틀 전에. 그래서 섣부른 종전내에 분명히 미국이 선을 그었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재건주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주도 있지만 러시아의 재건주도 있거든요. 자, 그럼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파괴되어서 우크라이나 먼저 갈 것인가, 러시아 쪽에 갈 것인가로 생각한다면 저는 만약에 휴전이나 그 종전을 할 경우에 피점령 영토를 그 우크라이나가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끝난다면 그렇게 많이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점령지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의 문호가 우리나라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한국은 여전히 그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러시아 재건 안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러시아 네, 그런 생각이 러시아 들죠. 재건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고, 예. 뭐 또 손바닥 뒤집듯 네. 또 바로 바뀔 또 수 공격을 할 있어요. 수도 있는 네. 부분이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알고는 있는 이슈지만 투표를 통해서 우리 땅이라고 하잖아라는 뭐 그 그렇죠. 루안스크나 그 점령지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영토라고 딱 이제 어떻게 보면 못 박은 것 같아요.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필요 없다라는 건 이제 우리 영토인데 왜 공격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제사회가 지금 인정해주지 않느냐인데 인정해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주말 사이에 한 가지 또 기대 요인 아니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11월에 G20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만날 수 있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오고 가는데 아마 그 시간까지는 러시아가 당분간은 좀 이런 그 뭐랄까요 공습이나 전쟁 리스크를 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요 정도의 기대지 않겠냐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 최근에 외신들을 보면 네. 그 푸틴의 말에 대해서 진정성에 좀 의심을 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러시아가 미사일이 없어서 또 못 쏘는 거 아니야? 라는 미사일이 없어서 네. 왜냐하면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전력이 너무 허술하다는 게 안 증명이 됐고 그 미사일을 다시 만들기 위한 타이밍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미사일의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푸틴이 말한 게 아닌가라는 그 외신이 나오고 있어서 두 가지를 본다면 재건주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당장은 재건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갈 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야겠네요. 러시아 원래 무기를 북한에서 싼 걸 샀었는데 북한에서 사다니요, 진짜. 북한에서 사요. 그러니까요. 네. 말 다 있죠. 그러니까 네. 전력이 뭐 네. 허술하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뭔가 우리 시장에 오는 이슈들이 뭐 하나 시원한 게 시원한 게 없네요. 좀 없었습니다. 네. 자, 당분간은 좀 조심조심 하면서 기회를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